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북한에 계실 때 네. 얘기부터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박 당선인께서는 이 김정은 종합국방대학 출신인 걸로도 네. 유명한데 네. 당시 좀 생활이랄까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학교 생활일까요? 맞습니다. 저희 대학교가 완전히 군사대학교였는데요. 그래서 북한의 어떤 기관들보다 좀 엄격한 군사규율과 정치 조직 생활이 요구되는 그런 학교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학교 생활 준칙이 군사규율에 기반했고, 그리고 감시와 어떤 조직 생활이 상당히 엄격하게 요구가 됐었고, 그래서 군인들이 모든 학생이 군인 생활을 했었는데, 그 심지어는 어떤 게 있냐면 10년 군사 복무를 하고 온 제대군인 학생들도 제대군인 학생들이 한 10% 정도 있었는데 이 학생들도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케이스가 비일비재하게 많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육 생활이랑도 있고 대학 생활이라는 것도 해서 저희 뭐 보도를 보면은 또 북한 엘리트 출신이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붙은 것들 제가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북한에 계셨으면 좀 이제 소위 이제 뭐 꽃길만 걸으셨을 텐데라는 인식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북한에서 탈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랄까 좀 있으셨을까요? 그래서 북한에서의 상황을 어떤 꽃길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북한에서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나름 괜찮은 진로였기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어떤 세계관이 바뀌지만 않았더라면. 그런데 이제 제가 탈북이라는 어떤 결심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대학교 졸업할 때였습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였는데, 이때 제가 이것만은 정말 아니기를 바랬던 조선노동당 중앙당까지도 모두 다 부패되어 있었다. 그래서 좋은 곳에 배치받으려면 조선노동당 중앙당 간부들에게 연결된 사람에게까지 돈을 주게 되면 내가 가고 싶은 좋은 지역 혹은 좋은 공장에 배치받을 수 있었다. 네,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권력자의 집안 자녀들은 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좋은 곳에 배치받았더라. 네,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고, 사실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는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북한이라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원리를 좀 확인하게 된 것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목격한 거죠. 목격하고, 그리고 논문 2편을 읽은 게 발단이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제가 대학교 한 3학년부터 학생 간부를 하다 보니까 간부를 하셨군요. 네, 그거 하면서 어떤 조직 시스템들이 돌아가는 원리들을 보기도 했고, 또 보위부 직원과 이제 커넥션이 생기기도 했어요. 근데 그 보위부 직원하고 좀 가까워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 보위부가 학생들을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최소 10% 인원이 보위부 스파이인 거죠. 그래서 이 보위부 직원이 모든 학생들 개개인의 상태, 성격, 그리고 그들의 내밀한 어떤 사생활까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당선인 저에 대해서도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막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 북한 사회를 감시하고 통제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는 제가 논문 2편을 읽었는데 김정일이 쓴 논문이었어요. 외부 세계에서 사회주의는 어떠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김정일이 조목조목 반박한 내용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외부 세계에서 하는 말들이 더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네, 그게 이제 발단이 돼서 북한 체제를 의심하기 시작하다가 대학교 졸업할 때에 가서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죠. 이 시스템은 위에서부터 다 썩었구나. 본질적으로 잘못된 시스템이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나서 탈북 결심하게 됐습니다. 미사일 또 이제 연구라고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들려주셔서 그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제 경제난 얘기는 이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방력이라든지 미사일 개발에 힘쓰면서 대남이죠.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보도가 좀 계속 이뤄지고 있잖아요. 전문가로서 북한의 좀 미사일 기술에 대해서 또 평가하고 또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좀 전해주신다면. 우선 북한의 어떤 미사일 기술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최근 정보에 따르면
북한에서의 아사자 숫자가 예년에 비해 3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1990년대 중반에 있었던 고난행군 시기보다 어쩌면 더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는 1990년대 중반에도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지금은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게 당시 1990년대 중반에는 그 북한 주민들이 배고프면 그 배고픔을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중국이라는 그 출구가 있었어요. 출구 원조를 받을 수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중국으로 탈북해서 실제 탈북을 배고픔을 달래기도 하고 또 중국에 살거나 한국으로 와서 돈을 벌어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제 좀 지원해주고 그들이 또 굶어 죽지 않게 도와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까지도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다시 1990년대 중반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더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을 굶겨 죽이면서까지도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 북한 정권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 중반에 그렇게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북한 정권은 무기 개발의 악셀을 밟기 시작했거든요. 1990년 중반부터. 오히려 어쩌면은 이 무기 개발의 악셀을 밟은 게 북한 주민들의 아사를 더 가속화시켰다라고도.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아사자 문제로도 짧게만 좀 여쭤볼게요. 네. 중국 이런 좀 통로를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거에. 근데 최근에도 이제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송하다는 보도 이런 게 이어져서 좀 확인을 하셨을 텐데 네. 그렇게 실제로 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가혹한 생활이 이제 당연히 좀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이건 진짜 심각한 반인권적인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이제 그 탈북민이 강제 북송되면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리라는 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탈북민에 대한 처벌과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탈북에 대한 어떤 차단이 더 심각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 미사일 기술 같은 걸 얘기해 주셨는데 외교적인 내용이긴 할 텐데 최근 이제 미 대선 같은 이슈도 좀 껴있고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같은 것들이 트럼프 후보 측 통해서 좀 언급이 되고 이런 바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와 또 핵무장이라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당선자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선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그 현실을 한번 이렇게 팩트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북한의 핵무장은 이제 기정사실이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대북 정책이 남북관계 정책이 허무맹랑한 얘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북핵 대응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나라의 북핵 대응은 현재 한미 동맹과 그리고 미국의 그 핵 확장 억제에 이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그 트럼프 대통령 후보나 콜비 전 부차관보와 같은 어떤 미국의 핵심 어떤 안보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핵 확장 억제에 의한 북핵 대응의 빈틈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미국이 자국의 몇 개 도시를 포기하면서까지 북한으로부터의 핵 공격을 막아줄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들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미국의 핵 확장 억제에 지금에는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의존해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갖추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NPT 조약 10조에 그 NPT 조약을 우리나라가 지금 NPT 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아닙니까? NPT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여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10조에 뭐가 있냐면 조약 체결국이 자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받을 때에는 탈퇴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조금은 가벼운 질문으로 그
뭐 소위 K 드라마, K 컬처 이런 것들이 네. 계속해서 이제 북한 사회에 퍼지면서 김정은 정권 역시도 이거를 실제로 상당히 큰 이제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데 비슷한 사례를 좀 들으셨다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되게 좋게 생각하고 선망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빼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최대 주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긍정적인 대남 의식을 부정적이고 굉장히 위협적인 대남 의식으로 바꾸겠다라는 거. 이거 안 바꾸면 4대 세습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제 많은 활약 이제 네. 국회에서 펼쳐 네. 나가실 텐데 네. 좀 각오랄까 이런 것만 마지막으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를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정치를 해야 되는 이유, 또 제가 정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정치인에게는 소명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대적 소명이 있는데 제 시대적 소명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 시대적 소명은 미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저의 어떤 정체성이 청년이고 공학도이고 탈북민이다라는 여러 가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체성들의 공통 분모가 미래였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저에게 정치는 우리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는 것이 어떤 목적입니다. 저의 정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정치는 부국강병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고 더 안전하게 하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을 해나가는데 저의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